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둠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의 뒤틀린 심리가 어떻게 무고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비슷한 비극을 막는데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9월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6세의 제니퍼 린 풀포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였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으며 자랑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저명한 사업가인 리드 버먼 가문에서 7년 넘게 일하며 깊은 신뢰를 받는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니퍼를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버먼 씨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고용주였던 버먼 씨는 그녀를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회상하며 그녀의 인품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니퍼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2017년 9월 27일 그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잊었을 때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제니퍼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 있는 치과에 예약이 있었고 정오가 되기 직전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감시 카메라에는 그녀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해서 떠나는 마지막 평온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치과에 있던 사람들은 제니퍼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버먼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고용주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한 미술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과 진료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해서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고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다급함이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버먼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간 직후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녀가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택배 상자는 현관 앞에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얼마 후 제니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다시 그 미술상에게 걸려온 전화에서였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방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가야 해요. 아이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을 기약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달려가야 할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끝으로 제니퍼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학교에서 리드 버먼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니퍼를 고용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그의 아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범원 씨는 즉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깜빡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치과 진료가 길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직접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진입로에는 그녀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응급수술이라도 받게 되어 연락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욕실 안쪽에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범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제니퍼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찰이 범원 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욕실에서 발견된 제니퍼의 핸드백은 그녀가 치과 진료 후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과 현대 SUV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시각, 누군가 그녀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지역은행 ATM에서 $300를 인출했습니다. 기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아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건으로 코 아래 얼굴을 가리고 모자와 안경으로 눈과 머리카락 대부분을 숨기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찰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니퍼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둘째, 범인은 신원을 숨기는 방법에 익숙한 상당한 범죄 경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밴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감시 카메라 속 남자를 추적했고 다른 팀은 제니퍼의 남편 로버트 풀포드와 협력하여 사라진 그녀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차를 직접 훔쳤거나 제니퍼를 협박해 운전하게 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차를 찾는다면 제니퍼나 범인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제니퍼의 차에는 위치 추적 서비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하루 만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빗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감시 카메라 속 남자는 다른 ATM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더 많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남성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하던 그때 제니퍼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비극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범원 씨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3일 후 그녀의 시신은 한적한 도로 근처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목부터 귀 위까지 덕트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과 등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그중 2번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두 손은 케이블 타이로 뒤에서 묶여 있었고 다리는 덕트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쌓이는 자산과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는 범인이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보이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비참한 죽음은 그녀를 알던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친절하고 선량했던 그녀가 이토록 끔찍한 분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제니퍼 자체의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그녀에게 대신 표출한 대리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납치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유일한 단서는 ATM 영상 속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 보호관찰관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훌리오 도밍게스였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스콧 넬슨이며 자신의 관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넬슨.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해 수천 달러를 인출하게 하고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었던 화려한 범죄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과거 범죄는 제니퍼에게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한 가지 끔찍한 교훈을 가르쳐준 듯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증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니퍼가 납치된 지 5일 후 스콧 넬슨은 체포되어 경찰서 취조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넬슨은 오후 6시 49분에 취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3시간 45분 동안 그는 그곳에 완전히 혼자 방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넬슨은 법 집행기관이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휴식을 취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용의자들처럼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압박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관들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넬슨이 가장 먼저 한 요구는 음식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넬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친근한 태도로 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넬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 풀포드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신문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넬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이 제니퍼를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관찰관인 훌리오 도밍게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호관찰관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의 변호사조차 재판 시작 연설에서 변변한 주장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5분 동안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넬슨에게 재판은 일종의 쇼였습니다. 검사가 제니퍼의 마지막 날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할 때 그는 법정에 앉아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 잉크를 날렸습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여 판사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희극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는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살인자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남자의 뒤틀린 자기애와 통제욕에 대한 소름 끼치는 독백입니다.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넬슨은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보호관찰관 훌리오 도밍게스가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로 인해 제니퍼 풀포드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훌리오 도밍게스가 아니었다면 제니퍼 린 풀포드는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 기독교인 가족이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며 숙식을 제공받았지만 보호관찰관 도밍게스가 고용주에게 그의 모든 전과를 폭로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 고용주에게 가서 당신 미쳤냐? 왜 이런 남자를 여기에 살게 하냐며 저속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밍게스는 규정에 따라 넬슨의 고용주에게 그의 범죄 경력을 알렸을 뿐입니다. 넬슨이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고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했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넬슨의 세상에서 모든 잘못은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넬슨이 범행 전 월마트에서 덕트 테이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칼을 구입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넬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산 것은 정부에 의해 또다시 길거리에 내던져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도 여러 번 걷어차이면 결국 물어뜯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의 말은 살인이 계획된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해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필요하다면 살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니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물었을 때 넬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머리 전체를 덕트 테이프로 감았다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렸냐고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냐고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를 조롱하고 법정을 자신의 연극 무대로 만들며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법의 심판을 따르는 대신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을 박해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복수 방식이자 마지막 권력 행사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검사가 넬슨에게 왜 제니퍼를 이불에 감쌌는지 물었을 때였습니다. 넬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마 그녀가 했겠죠. 추웠나 보죠.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언어였습니다. 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그는 그 죽음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외딴 곳에 묶어두고 떠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과 제니퍼의 심장을 꿰뚫은 상처들이 그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넬슨의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전시회였습니다. 그는 정의의 심판대에 서서도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세상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스콧 넬슨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스콧 넬슨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뒤틀린 영혼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제니퍼 린 풀포드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콧 넬슨의 뒤틀린 복수심의 제물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따뜻했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량한 삶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제니퍼, 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둠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의 뒤틀린 심리가 어떻게 무고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비슷한 비극을 막는데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9월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6세의 제니퍼 린 풀포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였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으며 자랑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저명한 사업가인 리드 버먼 가문에서 7년 넘게 일하며 깊은 신뢰를 받는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니퍼를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버먼 씨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고용주였던 버먼 씨는 그녀를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회상하며 그녀의 인품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니퍼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2017년 9월 27일 그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잊었을 때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제니퍼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 있는 치과에 예약이 있었고 정오가 되기 직전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감시 카메라에는 그녀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해서 떠나는 마지막 평온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치과에 있던 사람들은 제니퍼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버먼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고용주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한 미술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과 진료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해서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고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다급함이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범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간 직후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녀가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택배 상자는 현관 앞에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얼마 후 제니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다시 그 미술상에게 걸려온 전화에서였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방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가야 해요. 아이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을 기약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달려가야 할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끝으로 제니퍼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학교에서 리드 버먼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니퍼를 고용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그의 아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버먼 씨는 즉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깜빡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치과 진료가 길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직접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진입로에는 그녀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응급수술이라도 받게 되어 연락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욕실 안쪽에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버먼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제니퍼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찰이 버먼 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욕실에서 발견된 제니퍼의 핸드백은 그녀가 치과 진료 후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과 현대 SUV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시각, 누군가 그녀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지역은행 ATM에서 $300를 인출했습니다. 기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아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건으로 코 아래 얼굴을 가리고 모자와 안경으로 눈과 머리카락 대부분을 숨기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찰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니퍼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둘째, 범인은 신원을 숨기는 방법에 익숙한 상당한 범죄 경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밴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감시 카메라 속 남자를 추적했고 다른 팀은 제니퍼의 남편 로버트 풀포드와 협력하여 사라진 그녀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차를 직접 훔쳤거나 제니퍼를 협박해 운전하게 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차를 찾는다면 제니퍼나 범인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제니퍼의 차에는 위치 추적 서비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하루 만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빗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감시 카메라 속 남자는 다른 ATM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더 많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남성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하던 그때 제니퍼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비극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범원 씨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3일 후 그녀의 시신은 한적한 도로 근처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목부터 귀 위까지 덕트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과 등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그중 2번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두 손은 케이블 타이로 뒤에서 묶여 있었고 다리는 덕트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상과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는 범인이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보이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비참한 죽음은 그녀를 알던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친절하고 선량했던 그녀가 이토록 끔찍한 분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제니퍼 자체의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그녀에게 대신 표출한 대리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납치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유일한 단서는 ATM 영상 속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 보호관찰관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훌리오 도밍게스였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스콧 넬슨이며 자신의 관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넬슨.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해 수천 달러를 인출하게 하고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었던 화려한 범죄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과거 범죄는 제니퍼에게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한 가지 끔찍한 교훈을 가르쳐준 듯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증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니퍼가 납치된 지 5일 후 스콧 넬슨은 체포되어 경찰서 취조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넬슨은 오후 6시 49분에 취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3시간 45분 동안 그는 그곳에 완전히 혼자 방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넬슨은 법 집행기관이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휴식을 취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용의자들처럼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압박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관들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넬슨이 가장 먼저 한 요구는 음식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넬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친근한 태도로 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넬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 풀포드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신문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넬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이 제니퍼를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관찰관인 훌리오 도밍게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호관찰관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의 변호사조차 재판 시작 연설에서 변변한 주장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5분 동안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넬슨에게 재판은 일종의 쇼였습니다. 검사가 제니퍼의 마지막 날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할 때 그는 법정에 앉아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 잉크를 날렸습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여 판사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희극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는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살인자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남자의 뒤틀린 자기애와 통제력에 대한 소름 끼치는 독백입니다.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넬슨은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보호관찰관 훌리오 도밍게스가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로 인해 제니퍼 풀포드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훌리오 도밍게스가 아니었다면 제니퍼 린 풀포드는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 기독교인 가족이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며 숙식을 제공받았지만 보호관찰관 도밍게스가 고용주에게 그의 모든 전과를 폭로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 고용주에게 가서 당신 미쳤냐? 왜 이런 남자를 여기에 살게 하냐며 저속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밍게스는 규정에 따라 넬슨의 고용주에게 그의 범죄 경력을 알렸을 뿐입니다. 넬슨이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고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했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넬슨의 세상에서 모든 잘못은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넬슨이 범행 전 월마트에서 덕트 테이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칼을 구입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넬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산 것은 정부에 의해 또다시 길거리에 내던져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도 여러 번 걷어차이면 결국 물어뜯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의 말은 살인이 계획된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해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필요하다면 살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니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물었을 때 넬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머리 전체를 덕트 테이프로 감았다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렸냐고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냐고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를 조롱하고 법정을 자신의 연극 무대로 만들며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법의 심판을 따르는 대신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을 박해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복수 방식이자 마지막 권력 행사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검사가 넬슨에게 왜 제니퍼를 이불에 감쌌는지 물었을 때였습니다. 넬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마 그녀가 했겠죠. 추웠나 보죠.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언어였습니다. 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그는 그 죽음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외딴 곳에 묶어두고 떠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과 제니퍼의 심장을 꿰뚫은 상처들이 그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넬슨의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전시회였습니다. 그는 정의의 심판대에 서서도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세상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스콧 넬슨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스콧 넬슨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뒤틀린 영혼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제니퍼 린 풀포드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콧 넬슨에 뒤틀린 복수심의 제물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따뜻했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량한 삶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제니퍼, 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둠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의 뒤틀린 심리가 어떻게 무고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비슷한 비극을 막는데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9월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6세의 제니퍼 린 풀포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였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으며 자랑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저명한 사업가인 리드 버먼 가문에서 7년 넘게 일하며 깊은 신뢰를 받는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니퍼를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버먼 씨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고용주였던 범원 씨는 그녀를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회상하며 그녀의 인품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니퍼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2017년 9월 27일 그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잊었을 때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제니퍼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 있는 치과에 예약이 있었고 정오가 되기 직전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감시 카메라에는 그녀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해서 떠나는 마지막 평온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치과에 있던 사람들은 제니퍼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범원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고용주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한 미술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과 진료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해서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고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다급함이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범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간 직후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녀가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택배 상자는 현관 앞에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얼마 후 제니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다시 그 미술상에게 걸려온 전화에서였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방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가야 해요. 아이를 데리러 가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음을 기약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달려가야 할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끝으로 제니퍼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학교에서 리드 버먼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니퍼를 고용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그의 아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버먼 씨는 즉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깜빡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치과 진료가 길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직접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진입로에는 그녀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응급수술이라도 받게 되어 연락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욕실 안쪽에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버먼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제니퍼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찰이 버먼 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욕실에서 발견된 제니퍼의 핸드백은
그녀가 치과 진료 후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과 현대 SUV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시각, 누군가 그녀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지역은행 ATM에서 $300를 인출했습니다. 기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아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건으로 코 아래 얼굴을 가리고 모자와 안경으로 눈과 머리카락 대부분을 숨기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찰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니퍼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둘째, 범인은 신원을 숨기는 방법에 익숙한 상당한 범죄 경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밴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감시 카메라 속 남자를 추적했고 다른 팀은 제니퍼의 남편 로버트 풀포드와 협력하여 사라진 그녀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차를 직접 훔쳤거나 제니퍼를 협박해 운전하게 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차를 찾는다면 제니퍼나 범인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제니퍼의 차에는 위치 추적 서비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하루 만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빗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감시 카메라 속 남자는 다른 ATM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더 많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남성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하던 그때 제니퍼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비극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범원 씨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3일 후 그녀의 시신은 한적한 도로 근처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목부터 귀 위까지 덕트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가슴과 등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그중 2번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두 손은 케이블 타이로 뒤에서 묶여 있었고 다리는 덕트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상과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는 범인이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보이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비참한 죽음은 그녀를 알던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친절하고 선량했던 그녀가 이토록 끔찍한 분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제니퍼 자체의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그녀에게 대신 표출한 대리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납치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유일한 단서는 ATM 영상 속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 보호관찰관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훌리오 도밍게스였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스콧 넬슨이며 자신의 관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넬슨.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해 수천 달러를 인출하게 하고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었던 화려한 범죄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과거 범죄는 제니퍼에게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한 가지 끔찍한 교훈을 가르쳐준 듯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증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니퍼가 납치된 지 5일 후 스콧 넬슨은 체포되어 경찰서 취조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넬슨은 오후 6시 49분에 취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3시간 45분 동안 그는 그곳에 완전히 혼자 방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넬슨은 법 집행기관이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휴식을 취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용의자들처럼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압박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관들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넬슨이 가장 먼저 한 요구는 음식이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넬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친근한 태도로 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넬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 풀포드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신문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넬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이 제니퍼를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관찰관인 훌리오 도밍게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호관찰관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의 변호사조차 재판 시작 연설에서 변변한 주장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5분 동안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넬슨에게 재판은 일종의 쇼였습니다. 검사가 제니퍼의 마지막 날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할 때 그는 법정에 앉아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 잉크를 날렸습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여 판사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희극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는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살인자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남자의 뒤틀린 자기애와 통제력에 대한 소름 끼치는 독백입니다.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넬슨은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보호관찰관 훌리오 도밍게스가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로 인해 제니퍼 풀포드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훌리오 도밍게스가 아니었다면 제니퍼 린 풀포드는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 기독교인 가족이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며 숙식을 제공받았지만 보호관찰관 도밍게스가 고용주에게 그의 모든 전과를 폭로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 고용주에게 가서 당신 미쳤냐? 왜 이런 남자를 여기에 살게 하냐며 저속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밍게스는 규정에 따라 넬슨의 고용주에게 그의 범죄 경력을 알렸을 뿐입니다. 넬슨이 가짜 폭탄으로 은행을 털고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했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넬슨의 세상에서 모든 잘못은